그는 외로운 패배자였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암살자가 그의 메이드가 되어 그와 사랑에 빠지죠. 히토는 여름방학을 즐기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부모님이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나 집에는 혼자 있었죠.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2D 여자 캐릭터의 심취에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죠. 어느 날 아침, 그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울렸어요. 그가 문으로 가보니 보안 카메라에 예쁜 소녀가 찍혀 있었죠. 그녀는 메이드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히토는 그 소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죠. 소녀는 전에 암살자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주군에게 불충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죠. 히토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어요. 그러자 소녀는 그녀의 주군이 그를 섬기라고 그녀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농담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농담이 아니었고 그는 더욱 당황했죠. 그는 그가 어떻게든 그녀의 주군과 연결되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암살자 메이드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의 할머니가 그녀의 주군의 아들을 알았다고요. 삼촌의 운전사 키토는 그녀에게 그들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어떤 암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시범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그를 뒷마당으로 데려가 나무에 칼을 여러 개 던졌어요. 칼들은 깨끗한 수직선을 만들었죠. 키도는 이 광경을 보고 바지에 오줌을 쌌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암살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죽음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그냥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소녀는 언짢아 보였어요. 하지만 히토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를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녀가 떠나자 히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뭔가를 잊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그녀에게 종을 잊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쫓아갔어요. 바로 그가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트럭콘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행히 암살자 메이드가 그에게 달려듭니다. 아이스 스케이팅 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녀는 일어설 때 묘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구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왜 심장이 이렇게 크게 뛰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히토는 약간 당황하고 메이드는 가던 길을 갑니다. 갑자기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와서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일단 그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면 메이드는 그에게 칼 사용법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히토는 그녀에게 청소를 좀 해달라고 말합니다. 집 주변에 있는 방 안의 모든 가방들을 가리키면서요. 그러자 암살자는 이 안에 시체가 몇 구나 들어있냐고 묻습니다. 히도는 당황하며 그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그녀의 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평범한 가정부를 원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좋은 가정부가 될 수 있다면 고용할 것인지. 그녀는 최선을 다하지만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벌레를 부러뜨리고 물을 사방에 쏟습니다. 그리고 양동이가 그녀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히토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빨리 치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젖은 바닥에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히토가 그녀를 잡기 위해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고개 기술을 보여주며 완벽하게 착지합니다. 그 완벽한 실행은 양동이의 위에 망쳐집니다. 다시 그녀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요. 그러자 히토는 그녀에게 항상 이렇게 어설프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에 낙담하고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히토가 더 이상 그녀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머리에서 양동이를 치우고 수건을 건네줍니다. 새로운 것들을 항상 배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그녀에게 가르치면서 집 청소를 돕습니다. 곧 그들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어요. 히토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지만 새로운 메이드는 요리조차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요리도 도와주기로 결심해요. 그녀는 채소를 써는 일을 맡아요. 그리고 그녀의 뛰어난 칼 솜씨로 순식간에 양배추를 잘게 썰어요. 그러자 히토는 전에 사둔 돼지고기 커틀릿을 꺼내요. 그리고 소녀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그녀는 음식 맛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해요. 영양 섭취를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니까요. 히토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는 지역 상점에서 돼지고기 커틀릿을 홍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메이드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해요. 히토는 낙담하지 않고 커틀릿을 맛보면 그녀의 반응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커틀릿을 맛보면요. 문득 그는 아직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메이드는 자신에게 이름이 없고 고용주인. 히토가 그녀를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는 고민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그녀를 메이드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는 음식을 차리고 그들이 먹기 시작할 때 그는 메이드의 반응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녀는 맛에 대해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을 느껴요. 그리고 맛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히토가 특별한 소스와 함께 먹어보라고 하자 MSG가 90% 나들어간 그 맛에 압도당해요.
그날 밤 늦게 히토는 울면서 깨어나요. 엄마가 자신을 떠나는 끔찍한 꿈 때문이었죠. 그는 종종 그런 꿈을 꾸고 갑자기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그는 부엌에 가서 국수를 좀 먹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미 누군가가 안에 있어요. 그는 암살자 메이드가 사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해요. 방심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는 초조하게 부엌 안을 엿봐요. 그는 얼굴에 빨간 얼룩이 묻은 메이드를 발견하고 기겁해요. 하지만 그녀가 소스병을 들고 돌아설 때 그는 안도감을 느껴요. 메이드는 당황하지만 그는 진정하라고 말해요. 그는 야식 생각이 나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니까요. 그는 남은 음식을 좀 준비해요. 그리고 야식으로 컵라면도 먹고요. 다 먹고 나서 메이드가 히토에게 혹시 아까 악몽을 꿨냐고 물어봐요. 부엌으로 가는 길에 히토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대요. 누가 히토를 공격하는 줄 알고 살금살금 방에 들어가 보니 잠꼬대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토는 그 말을 듣고 창피해하고요. 그러자 메이드가 히토가 엄마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메이드는 자기 꿈 얘기를 해줘요. 엄청 큰 소스병이 자기를 부르는 꿈이었대요. 그래서 핥아보려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사라졌대요. 히토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고요. 그러고 나서 메이드는 자기는 그런 꿈은 처음 꿔봤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꿨던 꿈은 다 죽이거나 죽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히토가 악몽을 꿨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대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히토는 별일 아니라고 말해요.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엄마가 떠나는 꿈을 자주 꾼대요. 어렸을 때는 악몽을 꿀 때마다 엄마 무릎에 누워서 잤대요. 그러자 메이드는 당장 자기 튼실한 허벅지를 베개로 쓰라고 해요. 히토는 질색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애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무나 무릎에나 베고 잘 수는 없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자 메이드는 갑자기 쓸모없고 공허한 기분을 느껴요. 그리고 예전에 고용주가 했던 말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자기는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히토가 메이드 무릎에 머리를 눕혀요. 메이드는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자기 무릎에 누워 자라고 말해줘요. 다음날 메이드는 쓰레기를 잘게 잘라서 압축하기 시작해요. 히토는 감탄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요. 누군가가 문 앞에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간 것을 발견해요. 자기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히토는 자기 집이 고아원이라도 되는 거냐며 짜증을 내요. 온갖 종류의 길 잃은 동물들을 다 데려오게 생겼다고요. 메이드가 상자 안에서 쪽지를 발견해요. 강아지 주인이 작은 종인 줄 알고 샀는데 사실은 더 큰 종이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키울 돈이나 시간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 강아지를 제일 부잣집 앞에 버린 거고요. 동네에서 제일 부유해 보이는 집에요. 그래서 그걸 키워주길 바라는 거죠. 이제 강아지를 발견한 사람이 키워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히데오는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여름 더위에 밖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녀는 그의 말에서 깊은 트라우마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버려진 존재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한다고요. 그녀는 히토에게 강아지에게 동정심을 보이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히토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런 일에 대해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하녀에게 어제 자신을 구해준 것이 동정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는 본능 때문이었는지 물었어요. 그는 인간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본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히토는 강아지가 꽤 귀엽고 푹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녀에게도 안아보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사양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히토가 강아지를 그녀에게 데려가자 말이죠. 히토는 그녀에게 개를 무서워하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개를 조금 무서워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히토가 강아지를 안고 놀라고 명령한다면 그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히토는 그녀에게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왜 개를 무서워하는지 물었어요. 하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주인이 그녀를 암살자로 훈련시킬 때 그녀를 숲속의 들개들과 함께 버렸다고요. 그것이 그녀에게 평생 지속될 트라우마를 주었다고요. 히토는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울 계획이거든요. 당분간은요. 그리고 그는 메이드가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새 주인을 위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아지를 안아봐도 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해요. 히토는 그녀에게 강아지를 안게 해줍니다. 그러자 메이드는 낡은 노키아 폰처럼 진동하기 시작해요. 강아지가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동안에요. 그는 그녀에게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녀는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가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히토는 그 강아지가 꽤 귀엽고 순진해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자 갑자기 강아지가 메이드의 손가락을 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 기겁을 하죠. 그래서 거의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질 뻔했어요. 다행히 히토가 그녀를 막고 강아지를 데려갑니다. 메이드는 바닥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동안에요.
강아지는 히토의 손가락도 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강아지의 이가 가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아지를 근처 애완동물 가게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갑니다. 나중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히토는 쇼핑을 도와준 메이드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히토만큼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내리는 명령들은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이전 직업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죠. 하지만 히토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거의 모든 것을 잘못한 후에도요. 그녀는 그에게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자격이 있는지 말이죠. 히토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아지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강아지를 붙잡고 메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암살자를 그만두고 싶어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살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는 이것이 그녀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자 메이드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녀가 암살자로 일하는 내내 그녀는 직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녀 존재의 유일한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걸 멈추면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히토가 그녀에게 놀라운 석양을 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배울 수 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의 옆으로 가요. 그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배울 수 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의 옆으로 가요. 히토는 그녀가 처음 그의 집에 왔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는 실생활에서 암살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를 알아가면서 그녀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암살자는 그녀가 평범한 소녀였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칭찬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히토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평범한 소녀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주는 첫 번째 조언은 그녀의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시키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실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나중에 하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양배추를 썰어요. 평범한 사람처럼요. 그녀는 평범하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강아지가 그녀에게 와서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해요. 하녀는 기겁해서 강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것이 뒤에서 그녀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떨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단지 배가 고팠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을 만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히데오가 바로 그때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는 하녀가 개에게 먹이를 준 것에 감동하고 그녀에게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강아지를 쓰다듬기 시작하고 그것은 정말 푹신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것의 이름을 마차이라고 짓기로 결정합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히토는 아무 이유 없이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녀에게 그녀가 그녀의 일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이 감사를 받아서 정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쁘면 강아지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히토는 그녀의 공포증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녀는 그에게 그녀가 평범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먼저 그녀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히토는 그녀의 결의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차이를 쓰다듬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녀의 팔에 안을 때 그가 그녀를 안내합니다. 그녀는 강아지 배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두려움이 비이성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정말 얌전합니다. 그 후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녀는 다시 한번 소스에 푹 빠집니다. 그녀는 접시를 순식간에 비웁니다. 그리고 히토가 한 접시 더 먹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그런 일로 주인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반대로 반응하며 접시를 내밉니다. 히토는 그녀에게 항상 그렇게 망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녀는 즉시 기회를 잡아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히토는 이름을 짓기 전에 그녀에게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생일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생일에 대해 들은 유일한 것은 딸 눈이 몹시 내렸다는 것입니다. 히토는 그녀의 이름을 유키라고 짓기로 합니다. 눈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소녀에게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녀의 이전 주인도 그녀를 냉혈한이라며 유키라고 불렀습니다. 눈처럼 그녀는 그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히토가 눈과 겨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그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히토에게 이 이름을 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포켓몬처럼 그것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유키가 마차이와 놀고 있을 때 히토가 피어싱건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어싱을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혼자서는 할 자신이 없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키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 임무를 맡지만 그의 귓볼에 구멍을 뚫으려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뒷걸음질치며 떨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히토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벌인지.
그녀는 히토의 몸에 구멍을 뚫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더 큰 규모로 사람들에게 구멍을 뚫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유키는 누가 왔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문 밖에는 히토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리코가 그가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 강아지를 데려왔다고 문자를 보냈고 그녀는 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유키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빠 집에서 여자애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 리코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라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는 오빠가 예쁜 가정부를 뒀다는 걸 이해하기 힘들어해. 그녀는 오빠의 볼을 잡아당기기 시작해. 왜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그러자 그는 대답해. 엄마에게 이 상황에 대해 말하면 걱정하실 거라고. 그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께 전화했고 아버지는 그냥 괜찮다고 하셨어. 리코는 다시 그의 볼을 잡아당기기 시작해. 그러자 유키는 남매에게 다른 집에 사는지 물어봐. 리코는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히토는 여동생이 아름다운 사람과 물건을 좋아한다고 설명해. 그것이 그가 유키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야. 어쨌든 두 소녀는 서로를 소개해요. 리코는 유키가 예쁜 이름을 가졌다고 말해.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히토가 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해. 왜냐하면 그녀는 한때 암살자였고 정해진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야. 히토는 그녀를 막으려고 해. 하지만 이미 엎질러졌고 리코는 이 말을 듣고 얼어붙어. 하지만 그녀는 유키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아름답고 강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해. 리코는 그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해. 하지만 그녀의 글씨가 서툴고 유치하다는 것을 발견해 크게 실망하면서 유키는 리코와 히토의 반응을 보고 걱정해. 그리고 그녀에게 글을 잘 못 쓴다고 말해. 하지만 12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고. 리코는 더욱 감명받아. 그리고 유키에 대한 여름 방학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해. 그녀는 암살자 기술을 뽐내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해. 그러자 히토는 여동생에게 그만하라고 부탁해. 그는 유키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쓰지 말라고 말해.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냥 소설로 넘길 거라고 말해. 그녀는 다시 유키에게로 몸을 돌려. 그녀는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기 위해 뒷마당으로 오라고 부탁해. 거기에서 리코는 머리에 사과를 얹고 서 있어. 그리고 그녀는 유키의 조준을 의심조차 하지 않아. 그녀가 그녀에게 칼을 던질 준비를 하면서 유키가 사과 정중앙을 맞췄어. 리코는 그걸 보고 정말 기뻐하고 유키에게 칼을 어디서 꺼냈냐고 물어봐. 그러자 메이드가 옷 안에 넣고 다녔다고 대답해. 원래는 칼을 16개나 가지고 다녔는데 히토가 너무 많다고 말해서 지금은 5개만 가지고 다닌대. 그 후 리코가 계속 질문을 하자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히토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웃으며 말해. 리코는 유키에게 특제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 하지만 요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양배추 써는 것밖에 모른대. 그렇다고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빅맥을 먹으러 나가. 리코는 여름 축제 포스터를 봐. 오늘 밤에 열릴 예정이래. 히토가 유키에게 말해. 축제에서 특별한 소스를 판다고. 유키는 그 말을 듣고 침을 흘려. 히토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 히토는 흔쾌히 승낙해. 세 사람은 축제에 가서 사격 게임을 해봐. 리코는 아무것도 마치지 못해. 유키가 총을 들고 실력을 보여주려 해. 하지만 총이 삐뚤어져서 아무것도 마칠 수 없어. 자신이 암살자에 적합한지 의심하기 시작해. 그 후에 금붕어 건지기를 하러 가고 유키는 이번에 실력을 발휘해. 다음으로 소스 가게에 가. 유키는 맛있는 소스가 발린 크래커를 맛있게 먹어. 리코는 마실 것을 사러 달려가. 히토와 유키는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해. 기다리는 동안 히토는 유키에게 축제에 와본 적이 있는지 물어봐. 유키는 축제에 간 적이 있다고 말해. 하지만 그건 표적을 죽이기 위해서였대. 어두운 과거를 회상하며 우울해. 하지만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돼. 그 광경에 넋을 잃어. 곧 리코가 음료수를 들고 돌아와. 그리고 불꽃놀이를 보려고 그들 사이에 앉아요. 나중에 그들은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들을 향해 질주해와요. 그들은 누군가가 그가 강도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어요. 그들의 물건을 훔친 강도 말이죠. 그리고 그는 거의 리코를 칠 뻔했어요. 하지만 유키가 그녀를 구하고 히토는 그들을 확인하러 가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여동생이 묘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유키가 그녀를 안아준 후에 말이죠. 그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털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화가 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유키는 그것을 그녀의 임무로 받아들여요. 그녀는 건물을 오르기 시작하고 강도를 쫓아가요. 히토가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할 기회조차 갖기도 전에 스파이더맨처럼요. 그리고 리코는 유키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유키가 강도를 때려눕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들은 유키가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녀는 곧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해요. 그녀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칼 2개를 던져 그의 타이어를 터뜨려요. 그를 골목길로 추락시키면서요.
히토와 리코는 유키가 강도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곳에 도착해요. 칼을 빼든 채로 히토는 기겁하며 유키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헬멧을 톡 칠 뿐이에요. 이것이 그의 처벌이라고 말하면서요. 유키가 뒤돌아설 때 히토는 안도해요. 그리고 그에게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평범한 처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털었던 여자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요. 히토와 여자아이들은 그들의 집으로 향해요. 그리고 리코는 유키에게 말해요. 학교 친구들이 정말 놀랄 거라고요. 그녀에 대해 말하면요. 유키는 그녀의 학교에 대해 듣는 것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리코는 그녀에게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조용한 아이가 자동 소총을 가져오지 않는 한요. 왜냐하면 그들은 친구를 사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고 유키는 학교에 다니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히토에게 말해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그녀가 평범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동의해요. 그녀가 그 나이에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요. 시간이 흘러 여름 방학이 끝나요. 히토가 새학년을 시작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면서요. 그는 유키가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을지 걱정해요. 갑자기 그의 불량 친구 중 한 명이 와요. 그리고 예쁜 메이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물어봐요. 마을 코스튬 플레이어 키도는 그 말을 듣고 마시던 음료를 뱉어내요.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해요.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해요. 그가 도서관에서 가끔 예쁜 메이드를 봤다고요. 그리고 히토는 유키가 왜 도서관에 가는지 궁금해해요. 바로 그때 그들의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요. 그리고 모두에게 새로운 전학생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의 전학생은 다름 아닌 유키예요. 그리고 히토는 그녀를 보고 기겁해요. 선생님은 그녀를 히토의 사촌으로 소개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의 앞에 앉으라고 말해요. 히토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유키가 그에게 돌아서자 그녀는 마스터와 함께 공부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해요. 반 전체가 갑자기 질투하게 돼요.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히토에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리코가 방과 후에 그를 보러 오자 그는 거의 돌이 되었어요. 그는 갑자기 리코가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녀는 기뻐서 뛰어올라요. 그에게 이것이 그녀의 큰 서프라이즈였다고 말하면서요. 히토는 실망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리코는 유키가 정말 빨리 배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단 3일 만에 모든 것의 기본을 배웠어요. 히토는 다른 것들이 더 궁금하다고 말해요. 유키가 어떻게 학교에 입학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특히 그에 반해요. 그는 왜 그녀가 그의 사촌인 척 해야 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것을 그에게 비밀로 했는지요. 유키는 그의 사촌인 척 하는 것은 리코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해요. 그래야 그녀의 배경 이야기가 설득력 있을 테니까. 입학에 관해서는 그녀는 지하세계 인맥을 통해 여러 가지 수를 썼어. 그리고 리코가 히토에게 입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입학 말이야. 나중에 히토가 알게 됐을 때 반응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나중에 히토가 이 일로 리코를 때려. 유키는 그가 화났을까 봐 걱정하고 그는 화난 게 아니라고 말해. 단지 충격받았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자고 말해. 이제부터 다음 날 점심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서둘러 구내 식당으로 달려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파는 특별한 카츠 샌드위치를 사려고. 유키는 그게 궁금해. 그러자 히토는 카츠다 제과점이 정말 유명하다고 말해줘. 그리고 학교가 그들과 제휴를 맺었대. 학생들에게 맛있는 빵을 팔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흔하지 않으니까. 몇 개밖에 없어. 그래서 모두가 그걸 사려고 1등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 빵의 여러 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 안에 맛있는 소스가 들어있는 것도 포함해서. 유키는 그 말을 듣자마자 히토에게 빵은 둘 다 자기가 사겠다고 말해. 그는 힘들 거라고 말해. 그들의 교실이 구내 식당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유키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그녀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옥상으로 가. 히토는 그녀를 멈춰 세우며 따라가.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결연한 표정을 보자 그녀를 막으려는 게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 유키는 난간 위를 달려 오로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카츠다 가게에 도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그녀의 결심을 보면서 히토는 여동생이 디저트를 먹고 싶어 할 때가 생각나. 그리고 그는 여자들이 뭔가를 원할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정말 먹고 싶어 할 때는 말이야. 그때 그는 열렬한 카츠다 빵 팬들을 발견해. 가게로 달려가고 있어. 유키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상황이 이상해질까 봐 걱정하는 거야. 하지만 유키는 지름길을 택해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넘어 새 건물 난간에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착지해. 그러고는 빵집 바로 앞에 착지해. 우아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을 위해 속이 꽉 찬 빵 하나와 히토를 위해 샌드위치를 주문해. 하지만 히토에게 돌아왔을 때 실망감에 몸을 떨고 있어. 가게 여자가 말했거든. 한 사람당 빵은 하나만 살 수 있다고.
속이 꽉 찬 빵을 사서 히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러고는 매점에서 그를 위해 일반 속이 꽉 찬 빵을 가져왔어. 히토는 일반 빵을 먹겠다고 해. 유키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카츠다 빵을 건네. 그는 전에 먹어봤으니 그녀가 먹으라고 말해. 그리고 그녀가 딴 건데 그가 먹는 건 공평하지 않을 거라고. 유키는 정말 기뻐하며 속이 꽉 찬 빵을 먹기 시작해. 히토는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갑자기 유키는 빵을 뜯어 그에게 먹여줘. 히토는 그녀가 빵을 목 깊숙이 밀어넣자 당황해. 나중에 그날 밤 리코가 유키와 밤을 보내기 위해 그의 집에 와. 그녀는 히토에게 항상 언니가 있었으면 했다고 말해. 한때는 그가 여자라고 상상한 적도 있다고 해. 히토는 그녀에게 상상을 자제하라고 말해. 리코는 유키를 언니로 만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해. 유키를 언니로 만들기 위해 히토가 유키와 결혼해서 가족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해. 그게 모두에게 완벽한 결말일 거라고. 리코가 유키가 분명히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히토는 당황해. 그는 그걸 부정하려고 해. 리코는 그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해. 하지만 유키가 언제라도 그에게 고백할 것 같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해. 엄마는 아마 결혼에 대해 괜찮을 거라고 말해. 하지만 아빠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해. 마침 유키가 와서 물어봐. 누가 결혼할 거냐고? 히토는 당황하지만 리코는 망설이지도 않아. 유키가 오빠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유키에게 말해줘. 유키에게 히토를 좋아하는지 물어봐. 그리고 그녀는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단언해요. 히토는 정말 정신을 놓기 직전이에요. 하지만 그때 리코가 화제를 바꿔 과일을 먹고 싶다고 말해요.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과일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리코는 히토와 유키를 다시 엮기 시작해요. 그녀는 히토가 18살이 되면 유키는 이미 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해요. 유키는 결혼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약간 당황해요. 하지만 리코는 유키가 감당 못할 일은 없다고 말해요. 히토는 여동생에게 입 다물라고 하려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물어요. 예쁘고 믿음직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유키처럼 그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서 얼굴을 붉혀요. 그리고 리코는 자기 주장이 증명됐다고 말해요. 다음 학교 가는 날, 히토는 리코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해서 졸려요. 갑자기 선생님이 그가 자는 것을 보고 분필을 그의 머리에 던져요. 하지만 유키는 재빨리 분필을 반으로 가르는 기술을 써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역효과를 내요. 분필의 두 조각이 히토의 두 눈에 모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당황해요. 영화에서처럼 머리를 빗나갈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과 나머지 반 친구들도 믿을 수 없어 해요. 분필이 어떻게 두 개로 쪼개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히토는 눈 검사를 받으러 양호실에 가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새 간호사를 발견하고 놀라요. 그녀는 자신을 리다라고 소개하고 히토의 눈을 검사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유키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봐요. 그는 그녀가 그의 사촌이라고 더듬거려 말해요. 그러자 리다는 그들이 전혀 닮지 않았다고 웃어요. 그녀는 히토가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요. 그녀는 검사를 마치고 그의 눈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으로 가서 잠가요. 히토를 침대에 던지기 전에. 그리고 그의 몸의 나머지 부분도 검사할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그가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리타가 그의 위에 올라타자 히토는 당황해요. 최고의 첫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히토는 질색하며 말했지. 최악의 야동 비디오도 이것보단 감정 묘사가 더 낫겠다고. 액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이야. 간호사는 그런 건 신경 안 썼어. 그녀가 그에게 키스하려는 순간 문 잠금 장치가 부서졌지. 유키가 히토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왔어. 그녀는 걱정돼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를 보러 온 거야.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덮쳐지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 히토는 그녀를 보자 안심하며 즉시 그녀 뒤로 숨었어. 유키는 리다에게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어. 그러자 그녀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했지. 귀엽고 순진한 남자애들에게 치는 장난이라고. 히토는 거의 잡아먹힐 뻔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 하지만 리다는 그의 걱정을 무시했지. 그녀는 그에게 와서 안약을 넣으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안했지. 리타는 계속 그를 놀렸어. 그러자 갑자기 유키가 그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어. 그녀는 간호사에게 히토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지. 그리고 유키가 질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어. 그녀는 히토를 간호사실에서 데리고 나왔어. 리타와 함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곳으로 오라고 그들 모두에게 말하면서 말이야. 유키는 조용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히토의 손을 놓지 않았어. 그리고 아까 그를 잡아당긴 것에 대해 사과했지. 그러고는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말했어. 그러자 히토의 심장이 쿵쾅거렸지. 그녀가 그에게 고백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유키는 리다가 자신처럼 분명히 암살자라고 말하며 그에게 충격을 주었어. 그러니 그녀를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그녀는 완전히 옳았어. 리다는 실제로 원대한 야망을 품은 암살자였으니까.
그녀는 잘생기고 근육질의 모델들로 하렘을 만들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리스 어딘가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지. 그렇게 하기 위해 그녀는 암살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이제 그녀의 최종 목표가 눈앞에 다가왔지. 그녀의 현재 임무는 유키를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그걸 해내면 그녀는 항상 원했던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거예요. 한편 히토의 집에서는요, 그는 잠을 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키가 그를 지켜보고 있어서 몹시 힘들죠. 그는 그녀에게 편히 잠들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자 유키는 거절하죠. 니다가 그가 잠든 사이에 공격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그 악독한 여자가 여기 오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히토는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는 동안에는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자 유키는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히토와 함께 침대에 눕죠. 히토는 당황하고 불안해요. 이제 그는 이불 뒤에 숨어버리죠. 그는 자신의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고는 그녀보다 그녀가 더 걱정된다고 말하죠. 그는 니다가 유키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요. 그러자 그녀는 즉시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히토에게 자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신은 니다 수준의 사람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잠결에 그녀는 니다가 어떻게 자신에 대해 알게 됐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따라잡고 있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그녀는 히토까지 그 일에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요. 자신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키도는 이 말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자신도 그녀가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하죠. 비록 그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지만요. 그는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 창문을 열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유키는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죠. 저격수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창문 잠금을 풀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하죠. 그 맛있는 냄새의 근원을 알아내는데 몰두해 있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니타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녀에게 감각을 잃었다고 말하면서요. 캐두먼 코스프레를 한 여자가 방에 침입한 것이었죠. 유키가 정신이 팔린 사이에요. 그리고 히토는 이미 그녀의 소나기에 있었어요. 유키에게 너무 부드러워졌다고 말하네요. 이 아이와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되어서요. 그리고 너무 뻔한 함정에 빠졌다고요. 니다는 그녀가 정말 유명한 암살자인지 묻습니다. 드래곤의 900낭으로 알려진 그 암살자인지요? 유키가 칼을 꺼내자 니다가 묻습니다. 히토의 눈을 찌를 거니까 진정하라고요. 유키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기 전에요. 갑자기 유키가 위협적인 기운을 뿜으며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히토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한다면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니다를 협박합니다. 니다는 그녀가 무서워서 히토를 해치는 것을 포기합니다. 유키에게 그녀와만 볼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키를 죽이라는 위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질 없이는 유키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니다는 이토를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유키에게 밤 2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를 살리고 싶다면요. 유키는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그녀가 무슨 짓을 하든 결국 피투성이 암살자로 남을 거라고 말했었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요. 유키는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평범해질 수 있다는 망상 속에서 사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미다를 죽이고 모든 증거를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히토의 안전이 확보되면 영원히 나라를 떠나 암살자로 다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히토가 그녀가 안전하게 그와 함께 있기를 바랐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녀도 똑같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니다는 히토를 학교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묶는 장비로 묶었습니다.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들이죠. 기분이 이상할 때를 대비해서요. 히토는 그 상황에 대해 꽤 침착합니다. 니다는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은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유키의 잘못일 거라고요. 그녀는 그에게 지금 그 하녀가 싫어졌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히토는 두렵지만 유키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니다는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암살자 주와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히토는 주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니다는 그에게 그녀의 원래 이름을 모르냐고 묻습니다. 그 이름은 지하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유키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괴물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하세계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일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자비한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키는 세계 최고의 암살자 집단인 드래곤즈 9의 사위였습니다. 니다는 드래곤즈 9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 세계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최고의 암살자로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상 거의 모든 주요 격변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강력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막대한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니타는 유키를 죽이면 많은 돈을 벌고 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토는 그녀의 야망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유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감정이 없는 16살 소녀에 불과한 유키에 대해 말입니다. 바로 다음 순간에는 모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유키에 대해 말입니다. 니다는 유키가 암살자라고 확신한다고 소리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를 염탐해왔기 때문에 주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갑자기 히토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키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제 니다는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키가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하는 동안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시계가 2시를 치자마자 유키가 달려오자 니다가 총을 쏘지만 유키는 쉽게 총알을 쳐냅니다. 니다는 즉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쏴서 묻어둔 지뢰를 작동시킵니다. 유키는 지뢰가 작동된 후에야 알아차립니다. 강력한 폭발이 유키를 덮칩니다. 니다는 이겼다고 생각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히토는 공포에 질립니다. 유키는 다치지 않았고 연기를 뚫고 니다를 공격합니다. 니다는 간신히 공격을 막습니다. 그러고는 유키를 조롱하려 합니다. 히토에게 유키의 과거를 말하면 히토는 절대 유키를 곁에 두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유키는 조롱을 무시하고 다치라고 합니다. 히토는 내일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수업 시간에 졸릴 거라고요. 니타는 아무도 자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소리칩니다. 유키에게 닥치고 자기를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히토가 팔다리를 모두 잃는 걸 원치 않으면요. 니타는 스마트폰의 몇몇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자 갑자기 히토의 팔다리에 레이저가 겨눠집니다. 니타는 히토의 팔다리마다 저격총이 겨눠져 있다고 말합니다. 버튼 하나만 더 누르면 히토는 몸통만 남게 될 거라고요. 니타는 유키에게 지금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망설임 없이 니타에게 달려듭니다. 니다는 당황한 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유키는 칼 4자루를 꺼내 레이저 빛을 향해 던집니다. 칼로 총알을 튕겨내는 겁니다. 니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기에 당황합니다. 니다는 설치해둔 다른 함정을 작동시키려 하지만 유키의 칼 한 자루가 날아와 스마트폰을 부숴버립니다. 니다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 폰이 새 거였는데 보험도 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키가 니타에게 다가가자 겁먹은 니타는 히토에게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발로 차날려 버립니다. 유키는 니타를 때려 바닥에 던집니다. 니타는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제 유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합니다.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암살자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러 올 거예요. 니다는 유키에게 계속 사람들을 죽일 건지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평범한 삶인 척할 건지. 하지만 유키는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않을 거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무도 죽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히토를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요. 니다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하고요. 그녀는 유키에 대해 들었던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옥끝까지 갈 사람이죠. 다행히도요. 그녀는 그녀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니타는 갑자기 웃기 시작해요. 살아남아서 안도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 중 한 명과 마주하고서요. 한편 히토와 유키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유키는 갑자기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그에게 사과해요. 그녀는 히토가 원한다면 그가 안전하도록 영원히 그의 삶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해요. 히토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껴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그녀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몇 가지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요. 다음번에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유키는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집으로 향해요. 다음날 학교에서 여자애들은 배구를 해요. 그리고 유키는 강력한 서브로 계속 점수를 얻어요. 남자애들은 벤치에서 그녀에게 푹 빠져요. 그리고 그들은 믿기 어려워해요.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히토와 관련 있다는 것을요. 그는 이 비교에 그다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유키가 얼마나 굉장한지 봤기 때문이에요. 그는 액션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았던 지난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여전히 소름이 돋아요. 그는 유키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해요.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곧 게임이 멈추고 유키가 히토를 보고 미소를 지을 때 모든 남자애들은 그를 질투해요. 그들은 격렬하며 그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히토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시하기로 해요.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때 배구공이 그의 얼굴로 날아와요. 다행히 누군가가 제때 막아줘요. 히토가 올려다보니 니다였어요. 갑자기 머리를 금발로 염색한 니다였죠. 그녀는 그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추파를 던져요. 히토는 몹시 긴장해요. 어젯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다른 남자애들은 그를 더욱 질투하고 있어요. 이제 니다가 그의 옆에 앉아요. 어깨를 부비면서요. 히토에게 차갑게 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기 위해 회상에 잠겨요. 오늘 아침 그와 유키가 학교에 왔을 때 바뀐 모습의 니다와 마주친 거죠. 유키는 그녀를 경계했어요. 하지만 니다는 해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새로운 오리지널 캐릭터를 생각해냈기 때문이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체육교사가 될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죠. 그리고 히토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히토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닮지 않았다고 말하죠. 하지만 니다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보 수집의 달인이라고 밝혔어요. 변장에도 능하지만 이 금발 모습이 본래 모습이라고요. 유키는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니다는 흥미로운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전설적인 암살자가 새님을 모시는 모습은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 학교에 머물 계획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적대감은 없다고 선언해요. 다시는 히토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키에게 3개월을 제안했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대가로 3개월 동안 가츠다 빵을 주겠다고요. 유키는 망설임 없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히토에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이 일에서는 말이죠. 그들은 제멋대로 민간인을 죽이지 않아. 니다가 교훈을 얻었다고 그녀는 믿었어. 그래서 다시는 그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설령 그런다 해도 유키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자신했어. 자면서도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니다가 비밀리에 그들을 관찰하도록 허락했어. 하지만 그녀는 비밀이라는 부분을 잊은 것 같아. 그녀는 히토에게 매달리며 말해. 체육교사 일은 싫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빈둥거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그녀는 히토에게 점점 더 가까워져. 그리고 그의 귓가에 야한 말들을 속삭여 그를 당황하게 만들어. 그 때문에 유키는 화가 나서 힘 조절하는 걸 잊어버려. 공을 칠 때 말이야. 공은 네트를 찍고 벽을 부숴버려. 그리고 유키는 당황해. 여자애들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의 이유를 묻자 말이야. 그 후 히토와 유키는 함께 점심을 먹어. 그리고 그녀는 아까 제어력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해. 히토는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줘. 그러자 유키는 그에게 말하기 시작해. 니다가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건 확신하지만 그녀가 히토와 친하게 지내는 걸 보니 이상하다고.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건지 물어봐. 그러자 히토는 유키가 질투했다는 걸 깨달아. 다른 여자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며칠 후 유키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세탁기 문을 열어 빨래한 옷을 꺼내. 그리고 수건이 깨끗하게 말라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기뻐서 히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 왜냐하면 지난달 내내 제대로 빨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야. 그는 그녀를 칭찬해. 그러자 유키는 다시 집안일을 시작해. 히토는 저녁으로 뭘 먹을지 물어봐. 그러자 그녀는 채 썬 양배추를 먹어야 한다고 말해. 돼지고기 커틀릿과 특별 소스와 함께 말이야. 히토는 동의하고 그녀를 유명한 가게로 데려가. 그곳에서 돼지고기 커틀릿을 사와. 가게의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히토의 주문을 받아. 그러고 나서 유키에 대해 물어봐요. 유리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대고 있는데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소스를 보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 가게 안에서 돈가스를 썰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죠. 그의 온몸이 평소처럼 떨리고 있어요. 하지만 돈가스를 썰려는 순간 갑자기 완벽하게 침착해져서 깔끔하게 잘라요. 유키는 그 모습에 감탄하죠. 그도 틀림없이 암살 고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졌으니 말이죠.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히토는 그녀의 상상을 멈추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에게 그 여자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녀를 감싸주기 위해 히토는 유키가 그 집 소스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하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유키에게 자기가 그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말하죠. 유키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감격해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신이냐고 물어봐요. 그녀의 소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설명하면서 할머니에게 감사하죠. 유키는 그 소스를 맛보기 전까지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말해요. 그 소스를 맛보기 전까지는요.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당신 삶의 따뜻함과 행복이 부족한 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던 거라고요. 유키 씨는 행복했기 때문에 그 소스 맛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유키가 바쁘게 히토를 만난 후 찾은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동안 가게 안의 노인이 갑자기 그녀 뒤에 나타나서 어깨를 툭 치면서 거기에 먼지가 좀 묻었다고 말하죠. 유키는 그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이제 그는 전설적인 암살자가 틀림없다고 확신하죠. 그러고 나서 팬이 돼요. 간 만든 소스를 맛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껴요.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죠. 저녁 식사 후 유키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히토는 구글에서 드래곤 구에 대해 검색하려고 해요.
하지만 검색 결과는 그것이 단순한 중국 전설이라고 나오죠. 유키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봐야 할지 고민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녀는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는 소파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들을 떠나는 꿈을 꿔요. 그는 가지 말라고 울면서 엄마를 쫓아가요. 그러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 유키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는 젤리 같은 것이 턱에 닿자 기겁해요. 그러자 유키는 또 엄마 꿈을 꿨냐고 물어봐요. 그는 긍정해요. 그러자 유키는 꿈에서 벗어나도록 자기 푹신한 허벅지에서 낮잠을 자라고 제안해요. 히토는 당황하며 거절해요. 그러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떨어지는데 크롬 탭이 아직 열려 있어요. 유키는 그가 자신의 이전 조직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궁금해하는지 물어봐요. 히토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고 말해요. 그러자 유키는 드래곤고에 대해서는 많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해요.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그저 생각 없는 살인자였다고 말해요. 이란 목표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야 버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하 조직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녀는 히토에게 말해요.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삶에 너무 깊이 상처 입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삶의 평범한 것들이 눈부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히토에게 와서 다행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평범해질 기회를 얻었다고요. 그러자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와서 다행이라고 말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자 유키는 그에게 자신에 대해 더 말해주기로 결심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의 무릎에 누워주길 바랐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처음 그랬을 때 그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히토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해요. 그리고 그는 담례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로 결심해요. 그는 방금 꾼 꿈은 악몽으로 시작했지만 엄마를 계속 쫓아가는 동안 그는 빗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유키가 천사처럼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말해요. 다음날 유키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모두 끝마쳐요. 그리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가요. 시장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계속 쳐다봐요. 하지만 유키는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가 채소를 고르기 시작하자 늙은 가게 주인이 그녀를 도와줍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유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봐 왔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했대요. 유키는 칭찬을 받아서 기쁩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녀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디서 그 유니폼을 구했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게 아니고 자기도 갖고 싶대요. 유키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가 평범한 사람들은 메이드복을 입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곧 히토가 잡지를 사러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유키는 그를 보자마자 메이드복은 평범한 게 아니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히토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그들은 쇼핑을 가서 그녀에게 평상복을 사주기로 합니다. 리코는 이미 쇼핑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는 리다가 거기에 있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방에 도청기를 심어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됐대요. 히토는 그녀에게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타는 그에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키에게 무슨 옷을 사줘야 할지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최고의 적임자래요. 리코는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멋지고 성숙한 여인도 암살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타는 마시멜로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전에 긍정합니다. 그러자 리코는 또 다른 취향에 눈을 뜹니다. 리코는 자기가 아는 가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키에게 어울리는 좋은 옷을 구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들을 코스프레 가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훨씬 더 눈길을 끄는 메이드복을 입혀봅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녀가 유키를 여기에 데려온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 드레스가 불편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입어보는 다음 드레스는 꽤 짧습니다. 유키는 그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칼을 숨기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토는 그녀에게 칼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더 이상 암살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하죠. 그 후에 그들은 일반 상점에 가요. 유키가 평범한 옷을 입어보는 곳이죠. 그리고 리코와 리다는 수영복도 하나 끼워 넣어요. 그들은 히토에게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물어봐요. 그러자 그는 유키가 긴 흰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더 좋다고 말해요. 리다는 그의 환상을 놀리기 시작해요. 히토는 더 이상 그녀 주변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들은 유키가 입어본 옷들을 거의 다 사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할로윈 용품 가게를 발견해요. 리코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의상을 사요. 그녀는 마녀로 변장하고 유키도 똑같이 해요. 하지만 더 잘 어울려요. 리타는 허브에 나오는 경찰처럼 차려입고 리코는 그녀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들은 뒤틀린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기 시작해요. 히토와 유키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봐요. 히토는 리코가 할로윈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갑자기 그는 인기 있는 좀비 영화 포스터를 봐요. 그리고 유키에게 보고 싶은지 물어봐요. 다른 여자애들은 영화를 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히토는 영화관에 가본 적도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유키는 가본 적은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어둠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몇몇 표적을 암살하기 위해서였죠. 히토는 이제 어색함을 느껴요. 하지만 히토는 유키에게 이번에는 영화를 보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들은 영화관에 가고 니다는 영화 중간에 잠이 들어요. 하지만 유키는 푹 빠져 있어요. 영화가 계속될수록 그녀는 두려워져요.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쯤 그녀는 좀비 공포증이 생겼어요. 리코는 좀비는 느리고 멍청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유키는 동의하지만 썩은 시체 냄새가 싫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좀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다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토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소녀들에게 디저트를 대접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서로 디저트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수줍은 분홍머리 소녀가 길 건너편에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경계를 늦췄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카라는 소녀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좋은 암살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정신 팔지 말고 훈련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사과하며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다시 히토와 소녀들에게 향합니다. 나중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리타는 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리코는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쇼핑하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토는 리코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유키는 집에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가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에서 메이드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다시 메이드복으로 갈아입고 마차이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의 장난감과 깔개가 모두 더러워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지금 청소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차이는 깔개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녀는 그를 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면서 날씨가 폭풍으로 바뀝니다. 유키는 갑자기 편집증에 시달리고 좀비 공격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차이는 계속 장난을 치다가 부엌에서 테이블을 칩니다. 차가운 수프가 그에게 쏟아지게 합니다. 유키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차이가 머리에 더러운 수건을 얹고 그녀에게 걸어올 때 그녀는 기겁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히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좀비라고 생각합니다. 히토는 유키가 편집증 때문에 마차이의 수건을 찢어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걔가 슬퍼하고 유키는 사과하고 수건을 꿰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히토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메이드복으로 갈아입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유키는 그것들이 정말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메이드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전 주인에게 받은 선물이었죠. 그는 병약한 노인이었어요. 그녀가 암살자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사람이죠. 결국 그녀를 히토에게 보내준 것도 그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메이드복을 계속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옷이 그를 생각나게 하니까요. 유키는 히토에게 자기가 그 유니폼을 계속 원하는 게 이상하냐고 물어봐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암살자이면서 좀비 무서워하는 것도 그렇고요. 히토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사람들은 강한 추억이 깃든 물건을 좋아하는 법이고 자신을 무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이니까요. 히토는 그녀에게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에게 어울리는 평범함을 찾으라고요. 유키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해요. 그리고 마차이가 수건을 고치고 싶어서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수건을 꿰매달라고 그러는 거죠. 히토는 마차이를 들어 올리고 그 수건이 자신이 현관 앞에 버려졌을 때 가지고 있던 수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신의 문 앞에 버려졌을 때 말이죠. 그래서 히토는 마차이가 그 수건에 애착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수건이에요. 유키는 그 강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방울은 그녀의 언니를 생각나게 하는 유일한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언니 말이에요. 히토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유키에게 정말 언니가 있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유키는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에요. 다음날 히토와 유키는 니아이다와 함께 라면 가게에 가요. 그녀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유키의 언니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말이에요. 니다는 유키에게 히토가 살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라면 한 그릇을 전부 들이킨 후에 나루토보다 더 빨리 말이죠. 니다는 라면 한 그릇으로는 그녀의 서비스를 살 수 없다고 말해요. 히토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계산서를 나누자고 말해요. 하지만 유키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소스를 라면에 넣느라 바쁘니까요. 니다는 그 모습에 기겁해요. 신이 고든 램지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니까요. 완벽하게 만든 라면에 소스를 추가하는 건 죄악이라고 그녀가 말하잖아. 유키는 그녀의 횡설수설을 듣지 못해. 그러다 소스가 거의 다 떨어진 걸 알아차려. 걱정된 그녀를 히토가 가게에 데려가 소스를 사려고 해. 하지만 작은 할머니는 이미 소스가 다 떨어졌다고 말해. 이 지역 학생들이 다 사갔기 때문이지. 이제 단골 손님들께 드릴 만큼밖에 안 남았어. 유키는 괜찮다고 말해. 하지만 히토는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키는 병에 남은 적은 양의 소스를 쳐다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아껴 쓸 거라고 말해. 히토는 그녀를 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녀에게 여동생에 대해 물어봐. 드디어 만나면 뭐라고 말할 거냐고 묻지. 유키는 여동생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왔다고 설명해. 가족과의 추억은 희미하고 흩어져 있어. 그녀가 여동생에 대해 아는 유일한 것은 어머니가 똑같은 방울 장신구를 줬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걸 가지고 다녔어. 여동생을 보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유키는 여동생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렵다고 말해.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히토는 불안해하며 니다에게 찾지 말라고 해야 할지 물어봐. 하지만 유키는 두렵지만 여동생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기쁠 거라고 말해. 마침 히토의 친구들이 그곳에 도착해. 함께 쇼핑 나왔냐고 물어봐. 히토는 그들을 보고 놀라. 그들은 여기 온 이유를 말해줘. 가장 좋아하는 가수 나즈카의 최신 앨범을 사러 왔다고. 곧 지역 축제에서 공연도 할 거래. 갑자기 키 작은 친구는 히토와 유키가 너무 가까운 게 질투나기 시작해. 그리고 최근에 그와 관련된 예쁜 여자 2명이 학교에 들어온 게 수상하다고 생각해. 난쟁이는 히토가 이제 자신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을 질투해. 하지만 키 큰 친구는 진정하라고 말해. 최소한 히토는 유키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들은 그녀에게 히토가 얼마나 어둡고 과격했는지 말하기 시작해요. 중학교 시절에요. 그리고 그는 몸싸움 중에 그들을 입 다물게 하려고 해요. 사인 앨범이 그의 친구 손에서 던져져요. 그리고 유키는 가방을 던져 그를 구하려고 해요. 앨범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소스병이 그녀의 가방에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소스 전체가 바닥에 쏟아져요. 유키는 그날 밤 큰 충격을 받아요. 그녀는 악몽을 꿔요. 거대한 소스병이 비어있고 그녀에게 화를 내는 꿈을요. 그리고 히토가 다음날 아침 그녀를 깨우러 왔을 때 유키는 그에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히토는 그녀를 위로하며 다음 주에 소스를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꿈을 꿨다고 말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다음날 밤에도 유키는 똑같은 끔찍한 꿈을 꿔요. 그리고 그녀는 히토의 방으로 달려가요. 혼자 자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에게 같이 자달라고 부탁하면서요. 그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밤을 새울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가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그녀 곁에서 깨어있을 수 있다고요.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유키는 갑자기 히토에게 그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남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누군가를 미워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는 생각에 잠기더니 그걸 미움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이 가족관계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의 말은 유키에게 그녀의 언니가 그녀를 싫어한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여기서 히토를 방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요. 일단 잠이 들자 그녀는 비어있는 소스병이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봐요. 그녀가 그것과 그녀의 여동생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녀를 냉혈한 살인자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고요. 소스병은 그녀에게 히토와 리코조차도 그녀를 싫어한다고 보여줘요.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풀기 시작하죠. 유키가 어렸을 때 그녀는 7살 때 1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천재였어요. 그녀는 유명 인사가 될 길이 있었죠. 그녀의 지능과 귀여움 때문에요. 하지만 그녀는 오직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녀의 7번째 생일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꿈속에서 문을 열러 가는 동안 유키는 그들을 막으려 해요. 왜냐하면 끔찍한 일들이 다음에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유키는 울기 시작해요. 소스병이 그녀에게 부모님이 살해당했다고 말해주면서요. 암살자들이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녀의 여동생도 연루되었어요. 유키는 끔찍한 과거를 겪어요. 부모님의 죽음 이후 감정을 잃어버린 곳이죠. 그리고 냉혈한 살인자가 되기 위한 훈련에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여동생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유키에게 그녀를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주었던 종을 던져버렸어요.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계속 말해요. 암살자로 남는 것 외에는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지구에서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유키는 갑자기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목소리가 그녀의 스승의 목소리로 변할 때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녀에게 일터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면서요. 갑자기 유키는 히토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깨어나요. 그는 그녀가 잠든 채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괜찮은지 물어봐요. 그녀는 갑자기 그를 꽉 껴안고 그녀와 함께 침대로 끌어당겨요. 히토는 당신의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처럼 진동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션은 그와 같은 순진한 사람에게는 너무 과하기 때문이죠. 유키는 강압적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해요. 하지만 잠시만 이렇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악몽을 꿨는지 물어봐요. 유키는 과거의 꿈이었다고 긍정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히토는 갑자기 유키의 등을 토닥이기 시작해요. 유키가 진정하고 잠들도록 돕기 위해서요. 히토가 무서웠을 때 엄마가 해주던 행동이거든요.
유키에게도 효과가 있네요. 다음날 학교에서 히토의 친구들은 충격을 받아요. 유키가 다가오는 축제에 대해 묻자 말이죠. 그들은 유키에게 유명한 카츠다 축제에 대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물어요. 그것은 학교의 훌륭한 전통이거든요. 음악 축제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 축제와 문화 축제가 있어요. 모든 반이 참여하고 우승자는 특별한 버전의 카츠다 소스를 받아요. 유키는 소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히토의 친구들은 그들이 신입생이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죠. 아마 시상대에도 오르지 못할 거라고요. 문화축제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 점수도 중요하죠. 히토는 유키에게 최근 시험 성적에 대해 물어요. 유키는 그에게 42점을 받았다고 보여주죠. 겨우 낙제점을 넘긴 점수네요. 유키는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하지만 유키는 알게 되죠. 축제 결과에 반평균 점수도 반영된다는 것을요. 축제를 위해서요. 유키는 자신이 반평균을 깎아내릴까 봐 두려워해요. 히토는 유키를 진정시키려고 애쓰죠. 그냥 통과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나중에는 다 괜찮을 거라고요. 히토와 유키는 니타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카츠동빵 주간 할당량을 받죠. 계약에 따라 유키는 니타에게 감사 인사를 해요. 소스 금단 증상으로 고생했었거든요. 니타는 그들에게 반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자신은 시험 채점을 해야 하거든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축제에 반영될 반평균 점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축제에 반영될 점수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니다는 유키에게 네가 반평균을 깎아내릴 거라고 말해요. 답안지에 이름조차 안 썼으니까 당연하죠. 체육 시험에요. 그럼 낙제할 거예요. 유키, 당황하다. 히토는 니다와 이름을 쓰게 해달라고 거래를 하려고 한다. 지금 니다는 그 기회를 얻으려면 자기 일을 공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빵 거래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키는 이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다. 축제에서 우승해서 특별 소스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 갑자기 바람이 휘분다. 그러자 니다는 답안지에 유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니다는 충격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썼냐고 묻는다. 하지만 유키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히토는 변호사처럼 나서기로 한다. 이름은 항상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말한다. 니다가 전에 못 봤을 거라고. 니다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토를 봐주기로 한다. 니다가 가고 나서 히토는 유키에게 묻는다.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유키는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 자기 이름을 쓴 사람은 벽 뒤에 숨어 있다고. 그리고 유키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지만 유키는 그녀를 알아채고 감사하러 간다. 분홍머리 소녀는 나카다. 시장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바로 그 아이. 유키가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이 빨개진다. 말을 더듬거리지만 이내 자기소개를 하고 반 친구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키에게 축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그 소녀는 나카는 대대로 무술을 전수해온 명문 히카게 가문이 후손이다. 나카는 여전히 오바 타카의 지도 아래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나카는 여전히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오바 타카의 지도 아래서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동생을 많이 아낀다. 그는 또한 히토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회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히 여동생과 같은 반인 유키를 경계하는 것 같다. 여동생과 같은 반인 유키를. 그리고 그녀의 배경에는 허점이 많다. 그는 그녀가 여동생을 해칠 수 있는 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학교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토네 반이 주제는 동물 카페입니다. 히토, 유키와 나카는 무대 뒤에서 사탕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나카는 오빠가 자신을 인정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빠는 완벽주의자이고 자신은 어설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 기회에 오빠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설령 이기지 못하더라도 오빠가 자신이 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본다면 자신을 조금은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카는 이기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키 앞에서 그 말을 꺼리네요. 히토는 나카가 유키 앞에서 항상 당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카에게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번 이벤트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요. 이번에는 경찰과 도둑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카츠다 소스 병으로 분장한 남자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키는 당황합니다. 그 위상 안의 남자는 히토의 불량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소스를 좋아했던 태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이벤트에 참가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도 카츠다 소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상을 입고 말이죠. 태가는 그의 팀이 유키와 나카와 함께 1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토는 나카가 체육 시간에 너무 적극적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저 눈에 띄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초조하게 말합니다. 유키는 나카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카 오빠의 팀을 이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카는 그녀의 말을 반복하고 그녀의 오빠는 그녀를 염탐하기 위해 카페에 왔었습니다. 유키가 여동생을 자신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합니다. 나중에 히토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태가는 소스 의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동안에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죠. 그것은 히토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유키가 뉴스에 얼굴을 비추는 것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그의 여동생이 그의 짧은 친구와 함께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와 태가는 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그동안 나카는 유키에게 조심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유키는 망설임 없이 동의하고 나카는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히토가 그녀와 유키에게 문화축제를 보러 오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도망칩니다. 히토는 유키에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되묻습니다. 정확히 우정이란 무엇인가요? 한편 기분이 좋아진 나카는 학생회를 염탐하러 갑니다. 게임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유키를 도울 수 있도록요.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곧 아이돌 나스카와 함께 대회가 시작됩니다. 유명인 호스트로 합류합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메인 이벤트가 기본적으로 학생회장 타카가 하는 1대3 술래잡기 게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팀의 학생 3명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그들의 팀이 이기지만요.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모두가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자신의 반 테마와 어울리는 유니폼을요. 그것이 나카가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키에게 그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유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친구는 필요할 때 서로 돕는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히토에게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기뻐합니다. 늑대 위상이 그녀의 얼굴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암살자들이 그녀를 찾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한편 타카는 그의 여동생에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얼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유키 뒤에 숨습니다. 이것은 타카를 정말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참가자들을 하나씩 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키의 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태가는 흥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카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즉시 무너집니다. 타카는 분노에 찬 시선을 유키에게 돌립니다. 유키는 그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카가 그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내던질 수 없도록 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카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연막탄을 사용하고 연기가 흩어지자 타카는 안전한 유키 대신 여동생을 내던집니다. 그녀는 나카가 왜 자신을 희생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히토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친구란 함께 바보 같은 일도 진지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의 삶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녀는 나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한편 타카는 자신의 모든 힘으로 여동생을 내던졌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유키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카에게서 돈가스 소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가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모두를 붙잡아 두면서 타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의 힘에 맞설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음식, 타카. 타카는 누구도 자신과 여동생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누구도 불순한 의도로 여동생에게 접근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키에게 그녀가 그의 여동생에게 우정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번 그것 때문에 그녀가 상처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유키에게 여동생이 가짜 친구를 갖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내던지려 할 때 하지만 유키는 자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카가 기다리는 골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경기 종료까지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타카는 유키를 쫓아갑니다. 절대로 그녀를 이기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유키는 나카에게 곧장 갑니다. 그녀는 나카에게 우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고요. 그녀는 매우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나카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정을 재확인합니다. 나카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타카가 그곳에 도착하여 휘슬이 울리자마자 유키를 붙잡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카를 만지고 풀어주었지만 감옥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반이 경기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타카가 이겼습니다. 유키는 2등은 가츠동 소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멍해집니다. 그녀는 기능을 멈추고 그때 언론이 경기장으로 몰려듭니다. 두 주요 선수와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카는 갑자기 유키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것을 숨길 상태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다시 연막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몇 초 안에 테카를 늑대 복장으로 유키를 소스 복장으로 갈아입힙니다. 히토와 리코가 바로 그때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유키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카는 그녀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경기장에서 안내합니다. 언론이 타카와 테가에게 몰려드는 동안에요. 그들은 학교 건물 뒤로 갑니다. 나카는 팀을 지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성공과 실패를 서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나카는 감동하고 타카와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카에게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죠. 빅짐 형은 유키를 또다시 쏘아보죠. 그녀가 여동생을 게이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에게 나카를 다치게 하면 밤에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하죠. 히토는 옥상에서 혼자 있는 유키를 발견해요. 다른 학생들은 라이브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데 말이죠. 그녀는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문화축제에 대한 감정이죠. 그러자 히토는 그녀가 그것을 즐겼다는 사실로 요약해요. 유키는 그가 옳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자 히토는 비록 올해는 졌지만 다음번에 이기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유키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그녀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죠. 다음날 히토와 유키는 나카를 초대해요. 그리고 그녀는 표적의 수리검을 던져 닌자 실력을 보여주죠. 그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쳐요. 그러자 나카는 수줍게 자기는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오빠야말로 진짜라고요. 그녀는 가끔 자신이 이런 힘과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냥 평범한 여자아이로 살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하고요. 그녀의 말은 유키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그러자 그녀는 나카에게 그녀의 기분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말하죠. 그녀도 평범해지고 싶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공유된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히토는 이 훈훈한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어요. 바로 그때 니다가 그의 뒤에 나타나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자신의 하렘을 구축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말해요. 이미 2명이 귀여운 여자가 있다고 말하죠. 그녀는 그에게 오늘 밤 누구를 고를 거냐고 물어요. 자신을 세 번째 옵션으로 제시하면서요. 그리고 히토는 관심 없다고 말하려다 기겁하죠. 유키가 나카에게 칼 던지기 실력을 뽐내는 동안요. 니타는 히토에게 천국의 맛을 보게 해줄지 모르며 껴안죠. 바로 다음 순간 유키의 칼에 사탕이 부서지고 진심으로 사과하죠. 나무에 던지려 했다고요?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다고요? 니타는 화가 나면서도 두려워하죠. 하지만 대놓고 말은 못하죠. 유키에게 죽이면 언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조심하라고만 하죠.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카는 니타에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죠.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니타는 밝히죠. 나카가 닌자 가문이 딸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카의 얼굴을 잡고 말하죠. 유키의 이름을 문제지에 쓴 사람이 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나카는 겁을 먹죠. 하지만 니타는 유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느끼고 바로 물러서죠. 잠시 후 니타는 중국의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유키의 언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깊게 파고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드래곤 9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유키의 옛집이기도 하니까요. 유키는 그곳에 스승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러자 니타는 떠나죠. 다 함께 친밀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말하면서요. 히토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죠. 그러자 갑자기 나카가 히토와 유키가 정말 사귀는 사이냐고 묻죠. 사촌인데도 말이죠. 히토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당황하죠. 유키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말하죠.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유키가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유키는 그동안 계속 옛 조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항상 혼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히토는 유키의 감정이 자신에 대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낭만적인 건 아니지만 그는 그걸로 괜찮아.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해. 그리고 곧 히토는 아빠에게 메시지를 받아. 크리스마스에 집에 돌아올 거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었어. 다음날 크리스마스고 뒷마당은 눈으로 덮여 있어. 마차이는 바로 뛰어나가서 놀아. 히토는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유키도 따라하기로 해. 하지만 조각에는 재능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녀의 눈사람은 모든 각도에서 찌그러져 있어. 히토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그녀의 개성을 반영하는 거라고 말해. 유키는 곧 그 말을 믿어. 마차이가 그들에게 달려들어 유키의 눈사람만 부숴버려. 유키는 풀이 죽고
히토는 그녀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해. 유키는 더 슬퍼하지만 그때 히토는 아빠에게서 전화를 받아. 그리고 전화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가. 그는 내내 불편해 보여. 그리고 유키에게 잠시 리코의 집에 가겠다고 말해. 유키는 이해하지만 그에게 부탁을 해. 히토가 엄마 집에서 돌아오자. 그는 너무 춥고 궁금해. 왜 유키가 시장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는 그녀가 외식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궁금해. 그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봐. 그도 그들과 합류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유키를 바라보고 있었어. 유키는 모델처럼 옷을 입고 히토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그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줘. 그를 위해 따뜻하게 데워놨다고 말하면서 히토는 당황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데이트한다고 생각할까봐 크리스마스에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유키는 그의 손을 잡고 그게 그녀의 의도라고 말해. 그녀는 히토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말해. 그러자 그는 그녀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며 떨기 시작해. 유키는 그에게 말해. 아까 그가 풀이 죽고 불편해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리코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리코는 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데이트를 하라고 말했대. 유키는 그가 행복하고 쾌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크리스마스니까. 당황한 히토는 그녀의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들은 시장을 걸으며 손을 잡아요. 히토는 유키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다시 유키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히토는 윤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유키는 웃으며 얼굴을 붉혀요. 그녀의 이름 또한 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히토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윤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다고 말해요. 히토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져요.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유키에게 계속 끌리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다음날 리코가 와서 오빠에게 말해요. 유키가 데이트 의상을 고르는 것을 도와줬다고요. 그에게 최대한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요. 그는 여전히 어제 일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코에게 유키가 자신에게 로맨틱한 감정이 있는지 확신하냐고 물어요. 그녀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리코는 유키가 그를 너무 좋아한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히토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리코는 앱을 꺼내요. 아직 커플이 아닌 사람들의 사랑 호환성을 테스트하는 앱이죠. 히토는 그런 앱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리코는 꽤 정확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점수를 보고 짝사랑 상대에게 청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데이트 중이래요. 그녀는 히토에게 그와 유키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에요. 히토는 점점 더 자의식적이 되기 시작해요. 질문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해가면서요. 하지만 마지막에 리코가 물을 때 그 또는 유키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말을 낭만적이지 않은 맥락에서 한 적이 있는지 히토는 거짓말을 하고 부정적인 답변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해요. 유키와의 상호 애정에 대한 그의 점수는 무려 96%예요. 그리고 리코는 히토에게 그와 유키는 이미 커플이라고 말해요. 그는 이 때문에 훨씬 더 당황스러워해요. 바로 그때 유키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요. 테토는 그녀와 평범한 이야기는 쉽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리코는 그걸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죠. 갑자기 유키에게 히토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질문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당황해하죠. 유키는 모든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점수는 100%가 나와요. 자, 이제 리코는 196%라는 걸 확인했어요. 오빠와 그의 메이드 사이에 서로의 애정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유키가 곧 자신의 올케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나중에 그들은 아늑한 식탁 아래에 앉아 저녁을 먹어요. 리코는 히토에 대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그는 유키에게 자신의 유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당황해요. 하지만 리코는 그걸 알아채고 유키에게도 말해주죠. 히토는 이제 화가 나서 여동생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해요. 식탁 아래에서 발로 차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 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무슨 문제인지 궁금해서 식탁 아래를 엿봐요. 놀랍게도 그는 유키를 계속 발로 차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가벼운 스침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히토가 밑에서 손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더 정확히는 영화에서만 보던 식탁 밑 작업에 다리를 뻗는다고 생각한 거죠. 작업 거는 행위의 말이죠. 히토도 깜짝 놀라요. 지난 5분 동안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 둘 다 얼굴이 붉어진 걸 보고 리코는 선언해요. 이 모든 게 두 사랑꾼 사이의 비밀 때문이라고요. 다음날 아침, 히토는 유키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하고 갑자기 당황해요.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요. 유키에게 무언가를 숨기면서요. 유키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깨어나죠.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히토는 자책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유키는 악몽을 너무 많이 꿔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기분이 나아진다면 옆에서 자도 된다고 말했죠. 기분이 나아진다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그렇게 대담한 말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와 가까이 있는 것이 그를 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는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유키가 항상 그의 곁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때 유키가 문을 열고 그가 괜찮은지 물어봐요. 그는 그녀에게 오늘이 연내 대청소 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건 그가 기분 전환하러 가는 동안 지어낸 변명일 뿐이에요. 히토는 영원히 겁쟁이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유키에게 고백할 생각을 하자 그의 어린 시절 첫사랑의 모습이 떠올라요. 한때 그의 고백을 거절했던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단지 누군가가 그의 곁에 있기를 원했을 뿐이라고요. 한편 유키는 히토의 대청소날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쓰레기를 모두 치운 후 바닥을 닦기 시작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기억해요. 처음 바닥을 닦으려고 했을 때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예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모차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히토가 그곳에 올 때쯤 유키는 또다시 더러운 물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마차이는 그녀의 머리 위에 서서 수건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지만 히토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는 강아지를 안아 올리고 유키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젖은 셔츠를 입은 그녀를 보자 그의 심장이 분당 200번씩 뛰기 시작해요. 그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즉시 욕실로 달려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요. 유키처럼 순수한 사람에 대해 더러운 감정을 품는 것이요. 그리고 순진한 유키. 그는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떠난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첫사랑마저 그를 거절한 후 혼자 남겨두었어요. 히토는 유키가 그를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문을 두드리고 그가 괜찮은지 물어볼 때요.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침부터 히토는 괜찮다고 말하기 위해 문을 열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유키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의 베개 역할을 할 준비가 된 그녀의 무릎. 그녀는 정말 그가 걱정을 잊도록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싶어 해요. 하지만 히토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의 감정이 이미 혼란스러울 때는 더욱 그렇죠. 그는 유키에게 말해요. 부끄럽다고요? 고등학생이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얹는 건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화를 내요. 히토에게 그녀가 지겨워졌냐고 물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결국 그녀는 실패작일 뿐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녀는 자신의 눈물에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토는 완전히 당황해요. 그는 유키를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지 고민해요. 그리고 결국 그녀가 감기에 걸리기 전에 목욕을 하라고 보내기로 결정해요. 유키는 순종하며 욕실로 가요. 그리고 히토는 그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녀의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그는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해요. 그리고 문 너머에서 유키도 그 순간 이후로 똑같이 생각해요. 유키는 정말 감상적이 되어 아주 작은 일에도 울어요. 자신의 실수가 아닐 때조차 사과해요. 그녀는 히토가 물을 사오는 것을 잊었다고 지적했을 때 처음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마차이가 너무 뚱뚱해지고 있다고 말할 때 울어요. 그녀는 그에게 과식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울어요.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그녀는 울고 사과하기 시작해요. 길거리 고양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거나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조차요. 히토는 그녀에게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녀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는 여전히 그녀가 악몽을 꿀 때 그녀가 그의 옆에서 자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잠시도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는 섣달 금음날 낮에 낮잠을 자기로 결심해요. 유키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쁜 동안에요. 그녀는 곧 그에게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가자고 물으러 와요. 하지만 그는 가버렸고 곧 돌아오겠다는 메모를 남겼어요. 그녀는 그것을 읽고 약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마차이와 함께 쇼핑을 가요. 유키가 평소에 가던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연말이라서요. 유키는 슈퍼마켓에 가야 해요. 유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죠. 저녁으로 로스트 비프를 사기로 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히토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히토도 로스트 비프를 사왔네요. 유키는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또다시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잠시 후 진정되지만요. 밥을 먹기 시작하자 또다시 울기 시작해요. 히토는 그걸 보고 안타까워요. 유키를 울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유키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썼는데도요.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자기로 하고 유키는 담요를 덮어줘요. 다음 날은 설날이에요. 리코가 와요. 히토와 유키를 데리고 새해 첫 참배를 가려고요. 유키는 힘들 거라고 말해요. 히토가 너무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죠. 유키는 깨울 수가 없었어요.
리코는 늦잠 자는 걸 안 좋게 생각해요. 그냥 설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니까요. 히토의 생일이기도 하다는 말에 유키는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주인님의 생일조차 몰랐기 때문이죠. 리코는 유키가 우는 모습에 놀라요. 유키는 눈물샘이 고장난 것 같다고 말해요. 별것 아닌 일에도 운다고요. 눈물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고 리코는 이해해요. 친구들과 신사에 가기로 해요. 유키에게 히토를 돌봐달라고 말해요. 유키는 안으로 들어가 히토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해요. 갑자기 나카가 히토와 유키와 함께 신사에 가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요. 유키는 나카와 동행하기로 하고 신사에서 나카를 발견해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네요. 유키는 세련된 옷을 입고 있는데 말이죠. 나카는 유키가 혼자 온 것에 놀라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녀가 깨달았을 때요. 새해 첫 참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이날 신들에게 소원을 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해의 운세를 알려주는 정계를 뽑을 수 있어요. 유키는 운세 종이를 뽑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불확실한 운이라는 것을 읽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잃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나카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유키는 말해요. 자신이 히토와 헤어지게 될 거라는 뜻일 거라고요. 올해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해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녀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녀는 말해요. 히토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 없다고요. 나카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카는 유키에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유키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해요. 나카는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은 넘쳐 흐른다고 말하곤 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감정을 안에 담아두고 있을 때요. 그래서 그녀는 유키에게 눈물을 자유롭게 흘려보내라고 조언해요. 그래야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거라고요. 그녀는 계속 울고 있으면 슬픔은 지나갈 것이고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유키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아져요. 그러자 나카는 그녀에게 마음껏 울라고 말해요. 신에게 소원을 빌러가기 전에요. 나중에 그들은 신사로 가요. 소원을 빌기 위해서요. 그리고 유키는 히토와 계속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함께요. 한편 히토는 아빠에게 전화가 왔을 때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어요. 마침내 아빠가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히토는 전화를 받으려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빠는 혼자 조용히 집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유키는 나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요. 그녀는 오늘 히토의 생일이라고 말해요. 나카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났어요. 그리고 유키에게 좋은 선물을 사줘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둘 다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물하라고 해요. 유키는 뭘 선물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카는 히토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카츠다 가게에서 파는 돈가스였어요. 하지만 나카는 생일 선물로는 특별하지 않다고 말해요. 유키는 좀 더 생각했어요. 그리고 히토가 액션 피규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이 액션 피규어라고 불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카에게 히토가 인형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다행히 나카는 똑똑했어요. 그리고 유키를 액션 피규어를 파는 가게로 데려가요. 그녀는 히토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발견하고 그걸 사주기로 결심해요. 그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나카는 그건 복권 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해요. 유키는 즉시 시작해요. 하지만 몇 번 돌린 후에는 반짝이는 것들만 얻었어요. 그리고 약에 취한 루카리오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해요. 나카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애쓰죠. 바로 그때 멋진 아저씨가 와요. 그리고 갑자기 유키에게 마법을 배우고 싶냐고 물어봐요. 가챠 기계에서 원하는 장난감을 얻는 마법 말이죠. 유키는 궁금해해요. 그러자 남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눈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악령들이 그 안에 살면서 자신감을 갉아먹기 때문이래요. 그는 오늘 정신분열증 약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계속 말해요. 그리고 유키에게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기계가 그녀의 말을 듣도록 하려면 살인 본능이 필요하대요. 글쎄요. 그녀는 너무 절박해서 그를 믿어요. 그리고 가챠 기계에게 원하는 장난감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요.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하면 말이죠. 이번에는 나카와 그 남자가 그녀의 강렬함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방법이 통했고 그녀는 약에 취한 루카리오를 얻었어요. 유키는 너무 기뻐하며 남자에게 감사해요. 그는 한때 자신도 이런 상황에 처했었다고 말해요.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쇼핑을 하러 가버립니다. 유키는 그를 멋있고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리코는 히토의 머리에 가라테 촉을 날리며 깨우고 묻습니다. 생일에 얼마나 더 잘 거냐고. 아빠가 곧 집에 올 거라고 말해요. 히토가 그걸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유키가 신사에 간다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히토는 그걸 읽고 당황합니다. 아직 유키에게 아빠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리코는 같이 사는데 왜 이제야 말하냐며 어이없어합니다. 같이 사니까요. 이 말에 히토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소통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족들과도 엄마가 떠난 날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아빠에게 이유를 물어볼 수 없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아빠 얼굴에 떠오른 무서운 표정의 이유를. 그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아버지는 해외로 일을 하러 갔고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를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유키를 소개할 생각을 하니 아버지가 둘 다에게 화를 낼까 봐 두려워요. 갑자기 문자가 와서 과거에서 깨어납니다. 나카가 유키가 흉을 뽑았으니 격려해주라고 합니다. 몇 초 후 유키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재빨리 메이드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히토는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즉시 말합니다. 그녀가 암살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녀에게 제안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만두기로 합니다. 만약 유키를 아버지에게 숨기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 그녀의 노력을 짓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녀를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리코는 그를 칭찬하며 리슬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유키에게 직접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문제로 다투는 동안에 아버지가 집에 오는데 유키가 시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DILF입니다. 리코는 그를 안으려고 달려가지만 히토는 꽤 불안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버지에게 유키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쯤에는 아버지는 그녀에 대한 중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히토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유키의 옛 스승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녀의 옛 스승을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죽음 후에 그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합니다. 그는 혼자만 소외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이혼 때처럼요.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는 유키에 대해 그는 갑자기 이해합니다. 그는 항상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진실을 배우기 위해 그들에게 직접 맞서본 적이 없습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유키와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코의 집에 가서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엄마요. 리코는 히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묵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히토가 그의 생일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16세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별거 중인 아내로부터 선물을 줍니다. 그는 그 후에 회사 회의에 참석한 다음 해외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토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번에도 아버지와 리코가 택시에 앉아 있는 동안 히토는 망설임을 극복하고 택시 문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 유키를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더니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러자 히토는 유키가 그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그의 결정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엄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떠나고 히토는 기분이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유키는 히토가 그녀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현기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걸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요. 유키에게 전화기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죠. 그러고 나서 히토가 그녀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다고 유키에게 말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를 잘 부탁한다고 하죠. 유키는 감정에 벅차오르고 통화가 끝난 후 용기를 내서 히토에게 야경을 보러 가자고 해요. 그가 동의하자마자 그녀는 그를 안아올려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요. 숨을 헐떡이며 이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든 가슴을 움켜쥐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유키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를 위해 사둔 액션 피규어를 줘요. 하지만 놀랍게도 너무 꽉 쥐고 있었어요. 부숴버리고 다시 울먹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히토는 이제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요. 그녀가 얼마나 긴장했었을지 깨닫는 거죠. 그가 그녀와 솔직한 대화를 피하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이 액션 피규어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쇼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함께 계셨을 때 말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불안함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엄마가 떠난 이후로 아버지를 계속 피해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해요. 그러고 나서 히토는 유키에게 그녀와의 관계가 망가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소통 부족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가족처럼 살고 싶어 한다고 말하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가족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니 유키는 그녀의 가족이 생각나고 다시 울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죠.
그녀는 히토에게 정말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자 그는 안다라며 그녀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그녀도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그 뒤에 어떤 낭만적인 감정도 감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올 차례죠. 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히토는 눈물을 터뜨려요. 생각하면서요. 유우키에게 용기를 내어 감정을 고백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슴 아픈 상처뿐이었어. 하지만 그는 유우키가 학습 능력이 느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야. 그녀는 부엌에서 양배추를 썰다가 갑자기 히토의 고백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녀는 그의 웃는 얼굴을 계속해서 떠올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어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